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지금 계엄령이다 탄핵이다 해서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죠? 팰리세이드 현대도 원래는 어제 공개할 계획이었는데 계엄령이다 뭐다 하니까 연기가 됐어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실수로 공개를 버렸습니다. 공개하자마자 몇 분 만에 바로 삭제를 했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진도 없고 보도자료도 삭제됐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픈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야, 이거 내려야 된다, 아니다, 그런데 퍼졌다, 이 안에서 이렇게 툭탁거리는 게 보여. 야, 진짜 여러 사람 고생하는구나. 왜 고민했는지는 알 것 같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차 공개하는 게 말이나 되냐, 이슈가 그냥 묻혀버릴 거다, 누가 보겠냐, 그러면서 꼬인 것 같죠. 저희도 영상 올려보면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조회수를 보면 아무도 안 봐. 지금 누가 자동차를 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엄령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을 못하게 되면 됩니까? 아니,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하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그냥 오로지 정치 뉴스밖에 안 보고 일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야말로 계엄령을 저지른 사람들의 뜻대로 돼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팰리세이드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걱정이지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 보세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라고 하고 헌법적 절차대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뭘 잘 진행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희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언론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현대 소나타 연간 200%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오닉5는 11월에 4,989대 판매되면서 110% 증가했다. 야, 훌륭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한 달에 무려 76,000대를 팔아서 대박을 냈다고 하죠. 전년 대비 8%나 증가한 거고 현대 역사상 가장 최다 판매를 거뒀다고 합니다. 기아 판매 대수를 보면 전년 대비 무려 2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1월에만 7만여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새로 등장한 K4 반응도 너무 좋고 전기차 판매는 전체 판매의 무려 1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EV9은 2155대 팔았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 EV6는 1887대가 팔렸습니다. 야, EV9은 지금 GT가 나와서 이건 더 기대되고 있다고 하고, EV6도 페이스리프트를 요번에 공개하면서 요것도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 기아 얼마나 잘 나갈 겁니까? 특히 전기차 기아의 20% 이상을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들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나 준대형 SUV 텔루라이드입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메이드 인 USA, 야, 역시 훌륭하구만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1,568대를 팔았습니다. 한 달에. 야, 이거 대단한데 미국 공장이 이 정도 잘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지금 기아가 미국에서 팔던 차가 기존에는 작은 차 위주였는데 이제는 전기차, 대형 SUV 위주로 바뀌면서 수익도 상당히 증가하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우려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믿고 있는 건 그래도 현대, 기아, LG, 삼성 등등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업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카 같은 기업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인정해주지 않나? 여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너무 침울해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더욱더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잘 타게 하는 최고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구독과 좋아요 하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팰리세이드는 사실 그전부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가 예상도만 올려도 빵빵 터졌어요. 이거 무려 9인승까지 돼서 이제는 버스 전용차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대단하고,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거는 기존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진짜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봐야 되겠지? 봐야 되겠죠? 야, 이거 안 보실까봐 걱정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네. 자, 팰리세이드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와, 잠깐만. 저희 예상도 아니에요? 예상도가 이렇고, 실제는 이렇다고? 야, 가차님 이 정도면 거의 산업스파인데? 여튼, 지금 팰리세이드 디자인을 보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나와서 조금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디테일은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디자인을 보면 뭘 원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미국에서 기아가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차라고 하면 바로 기아 텔루라이드인데요. 이 차가 왜 인기냐를 분석한 것 같아요. 강인하고 각지고 남성스러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텔루라이드가 갖고 있지 않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참신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더 많이 집어넣자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가득 찬 디자인이 됐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전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DRL입니다. 이야,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양쪽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굉장히 독특하고 멀리서 봐도 인식이 딱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룸미러로 딱 보면 오유 팰리세이드 신형이구만. 이렇게 눈을 딱 사로잡을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한 게 축 이렇게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세로형 램프가 너무나 눈에 띄는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팰리세이드는 1세대부터 세로형 DRL을 떡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식의 DRL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의 헤리티지, 팰리세이드의 유산이 여기도 이어온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DRL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헤드램프는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사진에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헤드램프 가운데 아주 얇은 램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가운데도 보면 아주 얇은 램프가 이렇게 가늘게 들어오죠. 아니 DRL이 이만한데 그러면 DRL을 가운데 연결할 거면 같은 두께로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얇게 들어가다니 뭐가 좀 안 맞는 게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강인한 자동차의 램프, 그동안 F150이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가운데 가로 램프 굉장히 굵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으니까 뭔가 좀 조화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램프를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 이 정도라고 이런 걸 보여주는 램프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헤드램프를 보면 그냥 램프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 굳이 램프를 켰어. 여기 얇은 램프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램프를 왜 넣었을까? 이게 없으면 법규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램프 규정이 6cm 룰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DRL과 센터에 있는 DRL이 6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불법입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도 그렇잖아요. 위에 DRL과 아래쪽 DRL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이 중간에 작은 램프를 하나 더 넣었죠. 이러면서 법규를 피한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얇은 램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피했다. 헤드램프 위아래는 6cm 넘는 것 같은데요. 이 램프 위아래. 요건 6cm 넘죠? 오른쪽에 붙였잖아, 오른쪽에. 얘는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정도면은 무슨 법규하고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닛의 느낌이 네모 반듯하고 너무 높고 정말 크고 요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차가 정말 넓어 보이고 정말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끝판왕의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 어마어마하죠. 와, 존재감 미쳤다. 바퀴 앞쪽을 보면요, 프론트 오버행이 전보다 좀 짧아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짧아졌어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리어 오버행도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좀 짧아지고 뒤쪽은 더 길어져서 비율이 전에 봤던 팰리세이드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더 첨단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더 강인한 느낌. 그리고 미국의 풀사이즈 SUV 같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닛에서 보면은 캐릭터 라인을 더 잡고 있는데 이게 전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높지만 측면에서 봤을 땐 캐릭터 라인 덕분에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게끔 캐릭터 라인을 잡아서 여기에 벨트 라인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을 옆에다가 별도로 여러 가지로 잡지 않기 때문에 도어가 깔끔해져서 아주 특이한 느낌, 좀 더 강인한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측면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D필라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반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려한 느낌인데 이걸 그냥 밋밋하게 하면 멋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넓은 면이 크롬이면 어색하잖아. 근데 그걸 크롬을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여기 홈을 살짝 파놨습니다. 이거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 라인이 사실 너무 크롬이 화려한데 이걸 의외로 당위성을 잘 부여해 놨습니다. 라인을 딱딱 맞춘 거죠. 일단 루프 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각도를 그대로 이어서 테일램프 각도하고 또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 홈이 하나 있잖아요. 이 홈도 뒤쪽에 있는 바이저에다가 라인을 맞추고 안쪽에 테일램프로 또 이어가서 테일램프의 깜빡이 라인하고 비슷하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네요. 요건 너무 잘했다. 정리 상당히 잘했습니다. 전에는 사실 저희는 요 디자인 디테일은 못 봤기 때문에 테일램프 디자인만 봤을 땐 요게 왜 갑자기 뿅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D필러하고 이으니까 요게 또 예쁘네요. 이 크롬은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유리 위쪽에서부터 크롬이 이어져서 뒤에 D필러에서 완성되는 느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D필러가 이렇게 두꺼웠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데 사실 3열에 앉으면 어지간한 차들은 조금
좀 불안합니다. 실제로 3열도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면 후방 추돌 받았을 때 뒤쪽에 크럼플 존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3열이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거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든든한 디필러를 넣어서 좀 더 튼튼한 차로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유리를 보면요. 이렇게 워낙 긴 차다 보니까 3열 유리가 굉장히 길게 들어갑니다. 유리가 좋긴 좋아요.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기도 하죠. 근데 약간 불안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특히 에스컬레이드 같은 차를 보면 너무 길고 되게 요롱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MPV라든지 짐차 같은 느낌을 줍니다. 뒤에서 누가 추돌했을 때 이거 유리 깨지겠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크롬으로 확실히 딱 끊어주니까 이단한 느낌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SUV의 강인한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화려한 이런 디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면 그랜저하고 좀 비슷한 휠이죠. 이번에 그랜저가 상당히 인기이기 때문에 그 인기를 여기서 이어받겠다. 이런 의지가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예전에 현대가 그랜저 XG 나왔을 때 그 인기를 이어받겠다고 해서 트라제 XG라고 내놓은 거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팰리세이드의 이번 디자인은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강인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굵어요. 그래서 이게 주류가 되기에는 너무 디테일이다. 이거보다는 아마 램프처럼 이렇게 굵직한 그런 휠이 옵션으로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뒷모습을 살짝 보죠. 뒷모습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리어 램프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전면부 DRL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세로형이기도 하고 굵직한 디자인이 떡떡떡떡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디자인 돼야 되고 이게 또 차체 가장 끝에 있으니까 차가 더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하고 넓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가 그동안 깜빡이를 아래쪽에다 너무 붙인다고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깜빡이 좀 올려라.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디자이너가 아마 화가 난 건가? 이제 됐냐? 이러면서 깜빡이를 여기 안쪽에다가 쫘라라락 박았어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지금 몇 개야? 한 6개를 그냥 쫘라락 박아놨습니다. 눈뽕을 그냥 뻑뻑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깜빡이 났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 제발 다시 낮춰주세요. 이러지 않을까? 보조 제동등은 지금 위쪽에 스포일러에 넓게 위치해 있는데요. 스포일러가 이렇게 되면서 요건 약간 날개처럼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와이퍼는 지금 히든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위쪽에 바이저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더 깔끔한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 보면 스키드 플레이트가 간단하게 있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 뭐 굉장히 크게 뭐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느낌이 들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확실히 오프로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게 더 매끈하고 예쁘게 보입니다. 내가 비록 오프로더는 아니지만 스키드 플레이트를 붙이는 비용을 아낀 건 아니야. 뭐 돈 아낀 거 아니란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테일 파이프는 없어졌습니다. 뒤쪽에 배기구 없이 지금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이걸 보면서 뭐 어떤 분들은 역시나 원가 절감이네, 원가 절감 아니라고 하면 그거 실드 치는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디자인 방향이에요. 배기구가 있으면 되게 옛날 차로 느껴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원가 절감 같은 건 이렇게 딱 보여서 여러분들이 원가 절감했네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하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거예요. 여튼 지금 크기는 확실히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 외관만으로 봐도 이미지만으로 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죠. 와, 느낌 진짜 고급스럽네요. 조수석 대시보드는 무슨 이거 뭐야, 이 커브, 와, 이거 가죽 감싸기, 와, 다 가죽이에요. 플라스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벤틀리야? 실내 벤틀리입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요거만 딱 잘라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이거 무슨 차 같아? 벤틀리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아니야? 조수석만 딱 잘라놓고 한번 보죠. 아닌가 봐요. 네, 아닌가 봅니다. 약간 있지? 있지. 이 느낌 있다니까요. 영국스럽네. 영국스럽다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지금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 소재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컬러도 마음에 듭니다. 실물을 봐야 돼. 근데 실물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평적으로 이렇게 쭉쭉 뻗은 느낌, 요거 자동차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있죠. 여기에 뭐 자동차에 보면 인테리어에 뭐 온갖 것들을 막 붙이는 인테리어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으면 옛날 차 같아. 그리고 오히려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약간 오목한 요 부분은 리비안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어쨌든 컨셉트를 알겠다. 이게 무슨 컨셉트로 만들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에 만약에 서재라면 서재에 버튼들이 막 꽉 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서재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딱 보여집니다. 서재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서재에 뭐 있어요? 서재가 없어? 서재가 없죠. 서재라는 게 진짜 책 있어서 서재가 아닙니다, 선생님. 남자들의 방이에요. 남자들의 방에 뭐 있어요? 딱 이렇게 나무로 된 책상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죽으로 딱 이렇게 덮개 있어야 되고 시트 딱 가죽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죽은 또 이렇게 약간 브라운 느낌이어야 돼.
오디오 스피커 같은 거 딱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 큼직한 거 쫙 이렇게 있어갖고 에어컨 당연히 있어야죠. 은은한 조명 같은 거 쫙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게 신형 팰리세이드 실내에 다 놓여져 있다. 가죽 감싸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안 보이죠? 스피커 지금 반짝반짝 튀게 이렇게 보여요.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스피커 그릴을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이렇게 12.3인치 두 개로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테이블, 작은 테이블은 센터 콘솔 위치 아니면 조수석 앞쪽?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간접등으로 쫙 해서 확실히 이 고급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재 같은 인테리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일랜드 타입 센터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통 현대차 같으면 앞쪽에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기존 팰리세이드는 이게 연결돼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신차 나오기 전엔 좋다고 하고 신차 나오면 전에 나쁘다고 하네 라고 하시지만 저는 팰리세이드 실내 보면서 좋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팰리세이드 실내 특히나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이거 버튼 안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개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아일랜드 타입으로 센터 콘솔을 만들어 놨는데 개방감 좋고 여기 수납할 수 있고 여기 충전 가능한 충전 포트가 100W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돼야지.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100W 되는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까지 충전 가능한 거거든요. 엄청난 파워를 끌어다 쓰는 그런 제품들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 여기 제공되고 있죠. 콘솔 박스 양쪽으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럭셔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승석의 앞을 보면 여기가 그냥 구멍이잖아.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딱 디스플레이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안 넣어준 건 좀 아쉽다. 자. 아닙니다. 수납 공간이라고 해도 여기 뚜껑 있는 산타페보다 훨씬 낫다. 뚜껑 없이 여기 그냥 올려놓는 게 훨씬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어떤 자리는 있으니까 나중에 연식 변경할 때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나 딱 박아주면 되지 않을까 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요거 자동차하고 연결 충전 요거 선택하는 요 버튼이 있잖아요. USB 포트를 대신에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연결할 거면 요거 꽂으시고 싫으면 여기다 그냥 하세요.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이게 맞죠? 이게 훨씬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동시에 충전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를 보면요. 요게 왜 하나요? 이거 왜 하나입니까? 산타페처럼 무선 충전 패드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의 품질도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실제로 차를 보게 되면 저희가 누구보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트 배치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7인승과 9인승이 있습니다. 구형 팰리세이드는 7인승과 8인승이 있었거든요. 7인승과 9인승? 신형 팰리세이드 7인승은 산타페 7인승하고 전혀 다릅니다. 산타페 같은 자동차, 소렌토 같은 자동차의 7인승은 앞에 2명 앉죠? 가운데 3명 앉습니다. 뒤에 2명 앉아요. 왜냐하면 뒤가 좁으니까. 자동차 맨 뒷열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는 이렇게 공간에 앉지만 뒤쪽은 바퀴 사이에 앉는 거예요. 바퀴 위에 걸터 앉는 거기 때문에 내 옆쪽으로 바퀴가 올라옵니다. 바퀴 휠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3열의 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3열은 2명 앉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3열에 3명이 앉습니다. 전통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넓다는 거지. 이게 괜찮나. 팰리세이드 3열에 3명 앉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좁거든요. 되게 좁은데 괜찮을까. 많이 넓어졌으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기존의 7인승, 8인승도 살짝 걱정됐는데 요번엔 9인승까지 나옵니다. 9인승 어떻게 했노? 어떻게 했나 보니까 현대차 최초로 1열에 3명을 앉힌대. 물론 1열에 3명 앉히는 뭐 봉고라든지 포터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센터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리면 콘솔도 되고 컵홀더도 있고 충전기도 있는데 그걸 올리면 거기가 시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괜찮나? 일단 국내에서 9인승 나오게 되면 그게 3가지 정도 장점이 있을 텐데요. 장점 첫 번째, 9인승 이상 차량이니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9인승 이상이더라도 6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장점 두 번째,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팰리세이드 차값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5%인 250만 원의 개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장점 세 번째, 사업자가 등록한 차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경차, 승합차,
그리고 승용차도 9인승 이상이기만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라면 10%인 500만 원을 그냥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라면 그냥 10% 할인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펠리세이드가 만약에 4천만 원이면은 9인승을 하게 되면 3,600만 원 살 수 있는 거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9인승 펠리세이드에 아무도 9명이 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법규에는 딱 맞는 9인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러면 9인승 앉으려면 어떻게 되나? 지금 앞좌석 가운데 여기 앉는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정말 앉을 수 있는 건가? 디자인은 어떻게 되나? 오늘 공개된 사진에는 없습니다. 이 사진에 요걸 올린다는 게 아니고 다른 암레스트가 있어요. 저희가 이미 사진을 갖고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올려서 여기를 의자로 해서 앉는다는 건데 일단 올리고 나면 벤치 시트처럼 좌우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조석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이렇게 해서 쉴 수 있고 옆으로. 근데 이게 일단 올리고 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열에서 이 차를 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리고 우선 충전기가 이렇게 공중에 있어. 와, 이게 뒤에서 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요거 덮개 같은 게 이렇게 되나요? 약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가운데 앉으면요 안전상에도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레스트가 고정식 헤드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낮이 조절이 안 될 거고 그래서 후방 추돌을 하게 되면 약간 요추에 좀 취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벨트는 의자에서 나오면 되는데 근데 앞쪽 에어백은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운전석 에어백 있죠? 조수석 에어백 있습니다. 가운데에 없으면 아야! 이러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333 시트가 있습니다. 이 333 시트는 법규를 피하기 위한 그냥 꼼수 좌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3열은 양쪽에 바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1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넓으니까 1열은 좀 더 탈만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열은 기존 펠리세이드가 전폭이 1975였거든요. 이것도 뭐 넓다 얘기했었지만 크기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9인승 모델을 염두에 뒀다면 기존 펠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클 거고 2m 넘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차할 때 만만치 않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폭은 필수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 요번에 구체적으로 파워트레인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2.2L 디젤은 요번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됐습니다. 단종이에요.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온다는데 이게 다행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2.2L 디젤은 안타까웠어. 차가 너무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가서 좀 괴로운 차였죠. 기존 가솔린 모델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3.8L 엔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정말 큰 엔진, 정말 불편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었고 연비도 9.3km/L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넣으면서 세금도 한 25만원 정도 더 저렴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운용하기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연비도 당연히 10km/L를 훨씬 넘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북미 시장에는 3.5L 자연흡기 가솔린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연흡기가 뭐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대로 아직 괜찮다. 그래서 아마 해보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아마 3.5L 자연흡기보다는 아무래도 2.5L 터보를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요즘 가솔린 정말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코 싸지 않다. 아마 미국에서도 2.5L를 선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2.5L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2.5L 터보 하이브리드에 6단 자동 변속기를 넣게 되는데 요게 출력이 300마력대를 낸다고 하고요. 3.5L라든지 2.5L 터보에 비해서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파워트레인이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가 V2L을 적용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220V라든지 110V 이런 물건들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되나? 일단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을 거라서 사실상 이걸 갖고 뭐 캠핑을 한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220V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원래 쓸 수 있었고요. 원래 쓸 수 있었고 그걸 조금 더 그냥 쓸 수 있었던 이 12V 배터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전압 배터리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 배기량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의 구성 전체 완전히 근본부터 뜯어 고친다고 해요. 어떻게 뜯어 고치냐? 기존에는 P0, P2라고 해서 모터 하나짜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P1, P2라고 해서 모터 두 개짜리로 바뀐다.
어렵죠.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기존에는 차가 울컥울컥하고 발전이 좀 덜 되는 모터였다면 이제는 모터 두 개가 항상 돌면서 좀 더 발전된 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다. 연비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특유의 웽하는 그런 느낌도 훨씬 더 사라질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차 하나 갖고 있는데 그랑콜레오스, 그런 느낌이 드는 하이브리드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랑콜레오스 이렇게 앞서간 거야?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모터의 이 출력이 훨씬 더 세지고 모터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전기차 갖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승차감으로 바뀌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모두가 이런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이 기존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도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간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요. 자, 그러면 이 차 언제 나올까요? 울산 2공장, 4공장, 5공장에서 이번에 바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니, 울산 공장은 도대체 몇 개를 생산하는 거야? 단일 공장으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미국의 무슨 뭐 기가 팩토리, 뭐 테라텍 팩토리 뭐 등등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이 지붕의 크기를 보면 가장 큰데, 근데 울산 공장은 지붕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전 세계 공장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 중엔 1등입니다. 지금 이달부터 바로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본격적인 판매 내년 1월부터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하이브리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아직 출시 시기가 조금 늦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하이브리드 출시 시기는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총파업한다잖아. 금속노조가 총파업한다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대 트랜시스가 또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TMED2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릭 디바이스 해서 지금 TMED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기 모터가 변속기에 붙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이 트랜시스가 이걸 공급을 안 하면 그럼 현대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가 지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현대 트랜시스 너네 파업해? 그러면 우리가 TMED2를 직접 만들게. 아니, 그게 되는 거였어? 울산 공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랜시스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한테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지금 마냥 미룰 수 없고 우리 하이브리드도 빠르게 출시하겠다고 하는데 뭐 기대가 됩니다. 팰리세이드는 지금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효자 차량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직접 생산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파업의 여파라든지 뭔가 어려움이 계속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더 가속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뭐 파업도 파업이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 차종에 대해서는 조금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파업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지금 팰리세이드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어요. 1,410원, 20원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하지? 내수에다가 왜 파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출 먼저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업은 뭐 사실 국내 해외 따로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든 돈만 많이 벌리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환율도 좀 안정되고 국내에서 좀 초기에 많이 팔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게 지금 팰리세이드만 해도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얼마입니까? 36,800달러. 거기다가 뭐 웃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얼마야? 오늘 환율로 따지면 5,2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팰리세이드 얼마입니까? 3,896만 원.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미국에 갖고 가면 일단 1,400만 원 더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한국에서 팔면 손해지, 한국에서 팔면 바보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현대가 지금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좀 팔아야 된다라고 한국에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상황 빨리 극복되고 내수시장 제대로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 팰리세이드 생산 목표 기존 대비 30% 증가시켜서 21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뭐 대기가 막 엄청나게 밀리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팰리세이드 빠르게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신형 팰리세이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게 조금 인테리어에서 특히 좀 최첨단의 느낌이 그다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보면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링컨 내비게이터도 보면 인테리어가 이렇습니다. 요 정도의 화려함. 첨단 디스플레이, 와 저거 뭐가 되는 거야 저거, 한번 눌러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그런 게 있는가?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을 보면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화려하고 정말 최첨단의 것, 그리고 혁신적인 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붙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첨단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좋은 무기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최첨단입니다. 그런 최첨단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그런 최첨단 느낌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한국차라는 건 저렇게 화려하고 정말 멋지구만, 첨단 기능들을 잔뜩 집어넣구만, 우리 미국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팰리세이드 디자인에 대해서 뭐 혹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디자인은 정말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럽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인지,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디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국민들 모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